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파트너십과 관련되어서 파트너십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핸들링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미리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ME에서 SA에서의 어떤 비중만 놓고 본다면은 에이전시가 상당히 높은 출제 빈도를 보이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불법 행위인 톨츠나 아니면은 뭔가 파트너십과 연계되어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파트너십은 이 에이전시에 비하면은 후순위에 있는 건 맞아요. 뭐 콜포레이션 LLC나 파트너십이나 비중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정도의 출제 빈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높다라고 사실은 보기 어렵죠. 순수하게 SA 과목의 출제 빈도만 놓고 본다면은 콜포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밑에는 뭐 우리 MBA 과목으로서 출제되는 것들이 기출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순수 SA 과목만 놓고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파트너십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에이전시와 연동되어서 나온다는 특징도 있지만은 이 케이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져지면은 묻고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관련되는 룰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적용해서 푸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룰들 중에서 만만치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 만만치 않은 것들이 꽤 있고, 무엇보다도 파트너십이 조금 여러분들이 혼선을 느끼시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케이스를 읽어보면은 이 케이스에서 묻고 있는 이슈는 정확하게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룰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적용해서 푸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전체적인 케이스가 앞뒤 정황이 잘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묻고 있는 이슈는 핵심적인 이슈들을 묻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케이스의 플로우가, 비즈니스의 플로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투자금만 집어넣는 것인지, 얘네들이 왜 이 녀석은 이 파트너십은 보니까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 같고 비즈니스 경영에 참여하는 것 같고 이 녀석은 참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책임인지 등등과 같은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비즈니스법에 대해서 없어버리면은 이 이슈를 풀 수는 있으나 이해가 안 돼요. 이 룰이. 그래서 막무가내로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파트너십이 상대적으로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운이 좋은 해에는 이거 모르고도 그냥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게 나와버리는 상황에서는 조금 손에 잡히지 않는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형태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케이스를 만나시면은 처음 A부터 Z까지 케이스 흐름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이슈도 좀 더 구체화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룰도 뭔가 조금 손에 잡히는 룰들을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앞뒤 정황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아웃라인에 나오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극복은 가능하나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사실상 이 룰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하나씩 차근히 좀 들여다보면서 파트너십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징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 파트너십은요, 여러분, 결국은 비즈니스의 엔터티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엔터티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해요. 꽃집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내 혼자서 개인 명의로 단독 사업을 할 것인지, 개인 사업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동업을 할 것인지, 개인 사업을 할 것인지, 동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하는 LLC 형태의 회사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 회사의 형태로 콜포레이션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모두 다 회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회사라고 하잖아요. 회사의 종류를 나누어서 보통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자, 이 비즈니스 엔터티인 회사의 종류를 어떠한 식으로 결정을 할까에 대한 이 네 가지의 일반적인 형태들이 주법에 따라 다 틀려요, 사실은. 주법에 따라 틀린데
멀티스테이트 기준으로 들여다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컨셉, 이러한적인 흐름들을 가져간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트너십에서 살펴보시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라고 하는 이 개인 사업자는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파트너십은요, 두 명 이상이 모여서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꽃집 받는데 100만 불이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A 혼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결국 누구한테 간섭도 받지 않고 직원도 내가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고 마케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이러한 등등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꽃은 잘 키우는데 다른 비즈니스 필드는 잘 모른다. 텍스라든가 고객 관리라든가 원자재 구매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른다면 BCD와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뭔가 자금도 내가 100만 불을 다 태워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BCD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메릿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실은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와 제너럴 파트너십의 기본적인 형태상의 차이는 얘는 혼자 하는 거, 얘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든 제너럴 파트너십이든 우리가 파트너십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러한 파트너십과 솔 프로프라이터십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텍스상의 어떤 메릿, 그리고 비즈니스 엔터티를 만들 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별도의 어떤 제약사항이 없어요.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나 아니면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거버먼트에 뭔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뭐냐면 제너럴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등록 서류가 없고 얘네 둘은 제출 서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너럴 파트너십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 프로프라이터십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 서류가 없다고요. 제출 서류가. 자, 이러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텍스 같은 경우에도 세금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코퍼레이션과 LLC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영업이익 있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여기에다가 또 법인세라고 하는 회사의 소득세인 법인세를 제출하고 납부하고 IRS가,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주고 아니면은 뭐 CEO나 아니면은 CFO나 그 밑에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이 이익 가지고 나누어 주면 이 애들 전부 다 또 개인 소득세를 또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를 다 낸다고요. 이중 과세를 해요. 그런데 LLC나 파트너십이나 솔 프로프라이터십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꽃집이 만들어내는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을 전부 다 개인이 오너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오너가 가져가면 여기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부과를 하는 그러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 형태를 좀 선호를 하죠. 처음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이러한 형태를 선호를 하는데 명백하게 리스크도 있어요. 어떤 리스크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나 파트너십 중에서 예를 들면 제너럴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무한 책임을 져요. 꽃집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만 불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100만 불을 만들었어요. 그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100만 불인데 예를 들어서 채무 금액이 200만 불 있어요. 줘야 될 채무 금액이 외부 채권자한테, 크레디터에게. 그러면은 이거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도 아직 100만 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이 크레디터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책임을 물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나머지 100만 불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비율 정해가지고는 야, 나는 뭐 10만 불, 넌 40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이게 바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솔 프로프라이터십도 마찬가지고 제너럴 파트너십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보셨던 법인 설립의 어떤 간편성, 그리고 뭐 텍스상의 메릿, 그리고 솔 프로프라이터십은 개인 의사결정의 장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신속한 결정,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명백하게 나중에 회사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리스크를 사실은 이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나 제너럴 파트너십이 가져가요. 이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은 어쨌든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결국은 우리가 동업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쉽지 않을까요? 동업에 대해서.
뭐 한 명 회사다 합자 회사다 그런 복잡한 얘기 말고 얘는 그냥 혼자 비즈니스 하는 거 혼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트너십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돈 모아서 여러 명이 이렇게 돈 모아서 그죠? 각각의 전문가 A는 꽃을 잘 키우는 애 B는 예를 들어 세일즈를 잘하는 애 얘는 뭐 퍼처싱을 잘하는 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도 잘 알고 어카운팅도 잘 알고 하니까 경영 전반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본인들끼리 돈 태워서 동업하는 거죠. 뭐 동업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은 우리가 전체적인 포지션을 미리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케이스에서는 솔 프로프라이터십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케이스 중에 생소하게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이거 혼자서 개인 사업한 거구나. 혼자서 단독 사업한 거구나. 개인 사업자를 한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동업 정도? 그런데 비즈니스 엔터티가 이 네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 두 개는 코퍼레이션 가서 살펴볼 겁니다. 자, 파트너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파트너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떠한 포메이션이 필요할까?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솔 프로프라이터십과 파트너십은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등록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의 실체를 봐요. 얘네들이 공동 소유권자이고 코오너이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캐링을 하고 있네, 프로핏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네 라고 하면은 보통 제너럴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만들고 운영하면서 각각의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망했을 때 어떠한 책임을 얘들이 져야 될까? 파트너들이. 그리고 그렇다면 파트너들은 책임만 지나 권리도 있을 것이고 뭔가 듀리도 있을 것인데 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하나씩 이 제너럴 파트너십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어떠한 형태고 LLP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얘네들이 어떠한 책임을 질까? 회사가 망했다. 100만 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망했다. 라고 한다면은 자, 이 나머지 채무 금액은 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4명 모두 다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인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도 있네. 경영에 참여하지만 책임도 유한 책임을 지는 애들만 있네. 등등과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살펴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갔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파트너십은 회사예요. 회사. 이 4명이 모여가지고 꽃집을 만드는 거예요. 꽃집을.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들의 회사를 만들었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개별 책임이 있을 것이고 회사의 구성원인 파트너들, 코오너들의 책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했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먼저 재산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고 그래도 채무 금액을 다 갚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얘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일반적으로 제너럴 파트너십에서는 모두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공동 개별 책임을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집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서 그러한 리스크 없는 것들도 만들어 놓았어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돈은 투자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얘들은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책임을 유한 책임까지만 져요. 회사에 투자한 30만 불에 대해서만 회사가 망하면 본인은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주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또 단점이 있는 파트너십을 우리가 LP라고 하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얘네들을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형태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겠지만 결국은 이 제너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무한 책임. 집이 본인이 비즈니스가 망하면은 본인이 쫄딱 망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집, 내 자동차 다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리미티드 파트너십처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은 유한 책임만을 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형태도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전체적인 오퍼레이션만 하고 이 제너럴 파트너가 꽃집을 혼자서 운영하고 얘네들은 그냥 자금만 태우고 수익금만 받아가는 형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리미티드 LLP라는 형태도 존재를 하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탄생하는 어떤 배경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지만 자금이 좀 모자란다 라고 하면은 투자자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네들은 자기네 어떤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메릿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유한 책임을 가져가는 메릿이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투자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또 비즈니스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 혼자서 또 의사결정은 다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은 오퍼레이션과 관련되어서 매입은 누구한테 사고 누구를 중심으로 세일즈를 일으키고 직원은 내 마음대로 누구를 채용하고 등등과 같은 이런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의사결정 내가 가지면서 투자금은 또 따오는 이런 또 좋은 형태의 형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형태를 좀 이해를 해 나가면 별도의 암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어떠한 라이빌리티를 가져가고 회사가 망했을 때 어떠한 권리를 파트너들은 가져가고 어떠한 의무를 또 져야 되는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파트너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에이전시에서 결국은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이 계속 다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에이전시 여러분 대리인이잖아요. 얘네들이 회사잖아요. 이 파트너십의 대리인 자격인 에이전트로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계약의 주체는 파트너십 명의로 하는 거예요. 프린시플. 그런데 실질적인 계약은 누가 해요? 대리인인 파트너 D가 하는 거예요. 채용 계약을 X와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파트너인 D가 외부 사람인 X와 회사 명의인, 프린시플 명의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파트너가. 얘가 맺은 계약, D가 X와 회사 명의인, 파트너십 명의로 맺은 계약, 이 파트너십이 여기에 바인딩 되어야 될까? 에이전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얘가 액츄얼 어서리티가 있느냐, 어페런 어서리티가 있느냐도 또 살펴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이 연동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파트너는 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행위를 할 때는 뭔가 또 어떤 에이전트의 지위를 가져가고 어떤 어서리티를 부여를 받는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파트너가 에이전트라고 한다면은 회사에 대해서 듀리 오브 케어, 듀리 오브 로열티 같은 거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듀리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듀리도 살펴보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거 형태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사실 파트너십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권리나 라이트나 듀리 같은 것은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듀리 같은 것들도 이미 트러스트 살펴보시면서 트러스티의 어떤 듀리 다 들여다봤잖아요. 똑같아요. 듀리 오브 케어, 듀리 오브 로열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에이전트한테 에이전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에이전트가 프린시플에게 지는 듀리 오브 케어, 듀리 오브 로열티 다 봤잖아요.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파트너도. 누구한테? 다른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에게 듀리 오브 케어와 듀리 오브 로열티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션의 형태 그리고 라이어빌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라이어빌리티. 자, 그리고 해산하는 과정. 디솔루션이라고 하는 파트너십 가다가 파트너십은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하면은 그죠? 해산할 수 있어요. 동의해가지고. 그래서 디솔루션 결정, 해산의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디솔루션. 그리고 해산 결정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legal entity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사라고 하는 것과 파트너는 분명히 다른 separate한 어떤 entity들이에요. 실체들이에요. 리걸 엔터티고 얘도 리걸 엔터티예요. 파트너들도. 그죠? 그래서 회사의 채무가 생기면 회사부터 갚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개인 파트너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채무를.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라고 하는 파트너십이 완전히 종료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도 해야 되지만 해산 결정도 와인딩업이라고 하는 과정도 거쳐야 돼요. 청산 절차죠. 해산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아직도 채권자들에게 돈 줘야 될 게 있고 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채권자들에게 돈도 줘야 되고 아니면 받을 돈도 있고 한다면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회사 재산 정리해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줄 돈 주고 투자했었던 파트너들 얘네들한테 투자금 했던 거 다 돌려주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면은 또 파트너들끼리 나눠 가지고 등과 같은 어떤 와인딩업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완전히 이제는 비즈니스의 리걸 엔티티가 사라지는 종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볼 거고요. 요 과정을 또 하나로 묶어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보시게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엔터티로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컨셉만 잡아 놓으시면 파트너십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이고 법률이니까요. 같이 한번 다음 시간을 통해서 차근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